어머니, 산속 사찰에 같이 가보실래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갑자기 왜? 어머니랑 한 번쯤은 사찰에 같이 가보고 싶었어요. 그럼 가볼까? 아들은 해외 출장 나가 있어요. 밖은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죠. 며느리가 갑자기 사찰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수연아, 너 어디 있니? 안 보이네. 나를 버리고 갔다니. 제 이야기 꼭 좀 들어주세요. 눈이 소복이 쌓인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미자. 그게 제 이름이에요. 올해 69살이죠.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어요. 수많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함께했죠. 그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게 제 특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직감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정수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약 드셔야죠. 수연이 가져다 주는 하얀 알약을 바라보며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약을 먹을 때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거든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40년간 교실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기른 관찰력이 저를 속이지 않았어요. 수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거든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수연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만족감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저는 1982년부터 2022년까지 동네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만났을까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요. 거짓말을 할 때도 티가 나거든요.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비비거나 목소리가 살짝 떨리거나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문의한테 한번 보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할 때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너무 미세해서 다른 사람은 못 봤겠지만 저는 달랐어요. 40년간 아이들의 표정을 읽어온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교사 시절부터 해온 습관이죠. 매일매일 수업 일지를 썼던 것처럼 이제는 제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연이 주는 약을 먹고 2시간 후 심한 어지럼증. 기억이 또렷하지 않음. 수연이 서랍장을 뒤지는 모습 목격. 제 통장을 찾는 것 같았음. 요양원 이야기를 또 꺼냄. 3번째. 적으면 적을수록 패턴이 보였어요. 무섭도록 계획적인 패턴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좋은 요양원이 있다던데요. 수연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덫에 걸린 작은 동물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손자 준수가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25살 준수는 유일하게 제 편이었어요. 그 아이만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거든요. 괜찮다, 준수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전 수연이 제 방에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봤어요. 잠든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 도장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25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사로서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까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서요. 수연의 이런 말들이 점점 빈번해졌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제 건망증을 지적했죠.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40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력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기를 쓰면서 확신했어요. 제 정신은 또렷했거든요. 어느 날 밤 수연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위임장만 받으면. 네, 서울 아파트 말이에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서울 아파트는 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교사 월급을 모아 40년 전에 산 그 아파트였죠. 지금은 12억 원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연이 왜 제게 이상한 약을 주는지, 왜 요양원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왜 제 도장과 통장을 찾아 헤매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40년간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왔는데 정작 제 가족한테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밤새 운 탓인지 눈이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또 관찰하고 기록해야 했어요.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저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으로요. 어머니, 아침 약 드세요. 수연이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약을 받아든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먹는 척만 했어요. 나중에 몰래 화장실에 버렸죠. 그날부터 저만의 작은 저항이 시작되었어요.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아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동훈이 유럽 출장을 떠난 날, 저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2달이나 비워둘 자리였죠. 아들이 그렇게 오래 집을 비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동훈이가 없는 동안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수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소름 끼쳤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동훈이 출장 첫날? 수연의 태도가 이상하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수연이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밝고 상냥한 톤이었죠. 25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수연은 처음 봤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니께서 늘 다니시던 산속 사찰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찰에 함께 가자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수연은 절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늘 시간 낭비. 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어머니 혼자만 다니시니까 걱정되잖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수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교사로서 길은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혹시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함께 가볼까요?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수연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준수 취업 소식 들으셨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동훈이 출장도 잘 갔나 모르겠네요. 유럽은 날씨가 어떨까요? 아, 맞다. 옆집 김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평소 과묵한 수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아이들 같았어요. 거짓말을 들킬까봐 불안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 말이에요. 40년 교사 생활 동안 수없이 봐온 모습이었거든요. 차창 밖을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날씨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을 거예요. 금방 갈 거니까요. 수연이 성급하게 대답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산길에 접어들자 비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죠. 수연아, 비 올 것 같은데 돌아가는 게 어떨까? 아니에요.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차가 산 중턱쯤에서 멈췄어요.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사찰이에요.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무릎이 아팠거든요. 다리가 좀 아파서 잠시 쉬어야겠어요. 근처 바위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려고요. 어머니, 저 차에서 우산 가져올게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연이 서둘러 차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바위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시원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수연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뭔가 찾고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큰 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수연아? 어디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수연이 저를 버리고 간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정말 그런 건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차 있던 곳으로 뛰어갔어요. 아니, 뛰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차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럴 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였을까요?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당황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잖아요. 아이들이 다치거나 소풍에서 길을 잃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해결해왔죠. 이번에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수연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비가 점점 세져왔어요. 옷이 젖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죠. 일단 비를 피해야겠어. 교사 시절 현장학습이나 수련회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위험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하라는 것이요. 주변을 둘러보니 큰 바위가 보였어요. 그 밑으로 가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바위 밑에 도착해서 앉았어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무서워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폭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쩌지? 발가락 끝까지 차가워졌어요.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4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수연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에게 알릴 수 있을 테니까요. 빗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바위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어서 더욱 춥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40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현장학습과 수련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정하자, 미자야. 넌 할 수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만은 굳건히 다졌어요.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던 것처럼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노력하면 길이 보인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젖은 외투를 벗어서 최대한 물기를 짰어요. 손이 시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들을 모았어요. 그걸 몸 아래 깔아서 차가운 바닥과 몸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죠.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교사 시절 야외 활동에서 배운 지식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빗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는 듯 말랐거든요. 손바닥으로 받은 빗물은 차갑지만 깨끗했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입에 물었어요. 침 분비를 도와준다고 배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아이들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기억나지? 마치 교실에서 수업하듯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무서웠거든요. 첫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추위와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꼭 참았어요. 준수가 찾고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둘째 날이 밝았어요. 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몸은 더욱 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할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산딸기 나무가 보였어요. 빨간 열매가 몇 개 달려 있었죠. 이거라도 먹어야겠어. 교사 시절 자연 학습을 할 때 배운 게 있었어요. 산딸기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이요. 조심스럽게 따서 입에 넣었어요.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났어요. 배고픔이 조금 달래졌죠.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힘내, 미자야.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격려해온 것처럼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였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하지만 비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나 봐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거의 다 왔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둘째 날 밤도 견뎌야 했어요. 더 추워졌어요. 손발 감각이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손가락 운동을 했어요. 발가락도 계속 움직였어요. 교사 시절 체육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준비 운동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이거 왜 해야 해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아이들에게 한 말이 지금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셋째 날이 밝았어요.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드디어. 기뻐서 울음이 터졌어요. 젖은 옷을 햇빛에 널어서 말렸어요. 몸도 따뜻한 햇빛을 받았죠.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일어서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힘을 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박미자 할머니.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요. 이쪽이에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구조대원들이 보였어요.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안도해서 울음이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식이 또렷하시네요. 구조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40년간 교사로서 기른 침착함과 의지력 덕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티셨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어서요.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따뜻한 담요가 온몸을 감쌌어요.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준수는 제 손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할머니만 걱정하고 계셨어요.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들것에 실려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 수연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했어요. 사흘 동안 혼자서 버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산 아래가 보였어요.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살아남았어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준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봐요. 할머니, 달려와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죠. 괜찮아, 준수야.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준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게 제 일기장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디서 찾았니? 할머니 방 침대 밑에서요. 엄마가 정말 이런 일을 했나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수야. 할머니, 이 약들도 봤어요. 준수가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수연이 저에게 주던 그 하얀 알약들이었어요.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약국에 가져가 봤는데 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면제였어요. 아주 강한 수면제였다고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연이 왜 제게 그 약을 주었는지, 왜 제가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할머니,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준수야.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 저를 산에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자 할머니. 사건 조사를 위해 왔습니다. 젊은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연이 이상한 약을 준 것부터 산에서 저를 버린 것까지 모든 걸 다 말했죠. 형사들이 제 일기장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셨네요. 40년간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준수가 말했어요. 아저씨, 엄마는 어디 있어요? 왜 할머니가 절에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수연 씨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유기한 혐의로요. 제 가슴이 저렸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준수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도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준수야, 사람은 때로 욕심 때문에 나쁜 일을 하기도 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야.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연은 제 서울 아파트를 노리고 있었던 게 맞았어요.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였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위임장을 받아내려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네요. 형사가 혀를 찼어요. 다행히 할머니께서 워낙 똑똑하셔서 미리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의 관찰력과 직감이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동훈이 급하게 유럽에서 돌아왔어요. 병원에 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일어나라, 동훈아.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동훈의 마음은 깊이 상한 것 같았어요.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동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서 수연을 다시 봤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판사 앞에서 수연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일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정수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수연은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준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준수야,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미워하고만 있으면 할머니 마음도 아프단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할머니 집에서 혼자 살 거야. 괜찮다. 서울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동우는 수연과 이혼했어요. 준수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고요. 가끔 준수가 놀러 와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응, 할머니는 건강해.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교사로서의 마지막 시간들이었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면 정말 평온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수연이었어요. 뭐라고 썼을까?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편지를 열기까지 한참이나 망설였죠. 결국 용기를 내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빼곡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일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어머니가 산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욕심이 저를 눈멀게 했어요. 어머니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을 휘몰아쳤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수연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었거든요.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 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거야. 하지만 수연의 경우는 달랐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답장을 써야 할지 그냥 무시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준수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넌 어떠니? 저도 괜찮아요. 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요. 준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한테서 편지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편지를 보냈다고. 준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준수야, 할머니도 잘 모르겠다. 복잡한 심정이야.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준수야,
화내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미워하고만 있으면 네 마음도 아플 거야. 그래도 할머니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있어. 용서한다고 해서 잘못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지. 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저는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편지지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수연아, 편지 잘 받았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 할머니도 처음엔 정말 화가 났다. 배신감도 컸고, 하지만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할머니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미워하고 있기엔 할머니도 나이가 많아졌거든.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 약속해라. 그리고 준수에게도 사과해라. 그 아이가 많이 상처받았어. 건강하게 지내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용서한다고 말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용서가 뭐예요? 용서는 말이야.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거야. 그럼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니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하지만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거든. 그래서 용서하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응, 최근에 용서한 사람이 있어. 어려웠어요? 응, 정말 어려웠어.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40년간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정작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준 건 마지막 이 사건이었어요. 용서하는 법 말이에요.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비만 봐도 그날 일이 떠올라서 무서웠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단비처럼 느껴졌어요. 교사로서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가장 어려운 수업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수업이기도 했어요. 용서.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지혜가 되었어요.